자, 오늘은 4단원의 중에서 첫 번째 단원인 관점과 형식을 비교하며 읽기라는 단원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이 글에서는요, 하나의 논제에 각기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글을 두 편을 살펴볼 겁니다. 하나는 이칠권리 법제와 시급해라는 글이고요. 두 번째 글은 이칠권리 법제와 신중해야 된다라는 각기 다른 의견의 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글은 여러분 알다시피 글의 제목, 표지에서 나타났듯이 주장하는 글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간단하게 여백에다가 이 글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글은요, 주장하는 글입니다. 자, 우리가 주장하는 글을 볼 때는 요 세 가지 정도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장하는 글의 목적이 무엇인가? 주장하는 글은요, 상대방의 행동이나 생각이나 어떤 행동의 변화를 설득하는 글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주장하는 글이 가지고 있는 글의 구성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설명문도 마찬가지이긴 한데요. 논설문도 주장하는 글도 이렇게 3단 구성입니다. 먼저 서론, 그 다음에 본론, 결론으로 내용이 이어집니다. 자, 서론에서는요, 내가 어떤 글에 대해서 어떤 주장을 펼칠 것인지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의 주제, 화제가 제시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본론에서는요, 이 주장하는 바를 근거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 결론에서는요, 내가 한번 주장했던 이야기들을 주장과 근거를 요약, 정리해서 이야기해주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이 주장하는 글은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주장하는 글은요, 특징은 당연히 이 글은 주장하는 바와 그것을 뒷받침하는 근거, 왜 그러는지, 왜 내가 설득하는 이유, 주장에 대한 이유나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근거는요, 여러분, 우리 당연히 그렇겠지만 내 마음이 들어서 그냥 그래서 이런 근거는 타당하지 않죠. 근거가 믿을만하거나 타당해야 됩니다. 신뢰가 갈만해야 되고요. 그것이 하나의 사례가 아닌 여러 가지의 가능성을 염두한 것이어야 됩니다. 어떤 보편적인 한 사람의 특수하게 적용될 수 있을 만한 사례가 아니라 그것이 여러 사람이 생각해도 그러할 만한 이 다양성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글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선생님 생각하기에서는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이 글의 구성을 여러분이 조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주장하는 글은 주장과 근거로 이루어진 글이다 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이 글을 읽을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이 교과서에 있는 글을요, 이렇게 활동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글의 구조를 좀 잘 파악하고 이 글이 어떤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는지를 눈으로 시각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먼저 왼쪽에 있는 이칠권리 법제화가 시급하다라는 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차분차분히 보도록 합시다. 자, 선생님이 이 글의 구성은요, 논설문이든 설명문이든 처음에 이야기하고 싶은 화제 이야기하고 말하고자 하는 바, 주장하는 바, 근거를 정확하게 대고 요약 정리하는 구성이라고 했는데요. 이 글도 그렇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이 서론입니다. 화제를 제시하고 있어요.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안내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첫째, 둘째, 셋째 여러분 눈치챘겠지만요. 이 부분은 근거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부분인데요. 우리 이 부분을 통틀어서 본론에 해당한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요약 정리하는 결론에 해당이 되겠죠.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자, 서론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서론. 유럽연합은 2018년도 5월에 유럽 일반 개인정보법을 시행하였습니다. 이 법에는 자신이 그냥 밑줄 쳐볼까요? 유럽에서는 개인정보법을 시행하였는데요. 이것은 자신이 원할 경우에는 자신에 관한 정보를 삭제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 것이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한층 전 세계적으로 이칠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다. 화두가 되었다. 자, 그럼 여기 한번 볼게요. 이 글은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면, 유럽의 사례, 사실 가까운 사례 이야기를 될 수도 있는데요.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독자가 이런 게 있었어 라고 호기심을 갖도록 유럽에서 발휘된 이 이치 권리에 관한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내가 이치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다 라는 화제를 제시하고 있어요. 자, 그건 좀 이따 써볼게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자, 국내에서도 개인이 타인에게 자신과 관련된 글이나 사진, 동영상 등 인터넷상에 있는 개인의 정보를 지워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 이칠 권리를 법제화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볼게요. 이칠 권리가 무엇이냐? 개인이 타인에게 자신과 관련된 이런 정보들을 개인정보를 지워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이칠 권리래요. 자, 이 글에서는요, 이칠 권리가 무엇인지 개념을 먼저 정리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외국의 사례를 들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은 이런 것이 이슈화되고 있다.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칠 권리를 법제화하는 까닭이 무엇일까? 여기 부분 한번 보죠. 자, 그렇다면 이칠 권리를 법제화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사람이 정말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이칠 권리의 법제화, 법으로 마련하는 것이 법제화겠죠. 즉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지 이 부분에 화제가 제시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이칠 권리를 법제화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펼쳐내고 있죠. 자, 그러면 본론에서는 어떤 근거를 들어서 독자를 설득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째, 내가 이칠 권리를 법제화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제일 첫 번째 근거는 자, 근거 1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눈에 되게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첫째, 둘째, 셋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인터넷상에서 개인에 관한 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굉장히 쉽게 노출될 수 있는 환경에 놓여져 있다. 간단하게 검색만 해도 우리의 정보가 나타나기도 하고요. 이것을 이용해서 허위 정보를 유포할 수도 있는 이른바 신상털기의 문제점도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자, 이러한 심각한 사생활 침해로 이러한 것들은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개인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럼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서는요. 자, 개인의 정보가 많이 노출되어서 유발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럼 여기 봅시다. 내가 지금 법제화를 하지 않으면 이칠 권리에 대한 이칠 권리를 법으로 보장해주지 않으면 즉 이것이 법으로 수행되지 않을 경우에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냥 문제점이라고 써볼까요? 이것이 심각한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으며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하기 어려운 지경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문제점에 대해서 노출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칠 권리를 법제화해줘야 된다라는 근거를 들어서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 근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근거 2. 이칠 권리를
법제화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다. 이칠 권리를 법으로 만들어준다면 개인정보를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줄 수 있대.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자, 개인정보 결정권이라 하면 자, 개인이 스스로가 자신에 관한 정보를 어느 범위까지 공개할 것인지, 공개한 정보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라고 한대요. 자, 여기서도 개념에 대해서 정리해주고 있죠. 개인정보 결정권이란 스스로 내 정보를 어디까지 노출할 것이며 그 다음에 그것이 정보가 어떻게 이용될 것인지를 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권리를 개인정보 자기 권리라고 한대요. 근데 개인의 이칠 권리를 법제한다면 이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보장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건 뭐라고 했냐면 이 권리는 개인정보 결정권은 알 권리나 표현의 자유만큼이나 중요하다. 자, 이거 뭐냐면 이건 서로 대립되는 것이죠. 자, 이 사람은 자기 근거를 제시할 때 물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럼 이칠 권리를 보장해주면 알 권리나 표현의 자유는 어떻게 됐나요? 라고 반대측에서 나올 수 있는 측의 근거를 예상해서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알 권리나 표현의 자유보다 더 중요한 것이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이칠 권리를 법제화한다면 개인은 인터넷 공간에 존재하는 자기 정보를 스스로 삭제하거나 요청함으로써 이러한 개인정보 자기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이칠 권리를 시행하게 된다면 가져올 수 있는 긍정적인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 아까는 이칠 권리를 법제하지 않으면 그것이 심각한 사생활 침해로 이루어질 거라는 이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번에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주고 있죠. 세 번째, 왜 알 권리를 이칠 권리를 법으로 정해줘야 되냐면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에서는 시행하고 있는 법만으로는 이 이칠 권리를 충분히 보장해 줄 수가 없다. 우리나라에도 있긴 있대요.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그런데 문제는 있기는 있지만 이렇게 사생활이 침해되었을 경우에 자기가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야 된다. 그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삭제할 수 없는데 그것을 개인이 입증하기에는 만만치 않고 어렵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법으로 제정해줘야 된다. 자, 결론을 볼게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근거에 토대해서 이칠 권리를 법제해야 되냐면 개인의 관한 정보가 쉽게 노출되기 쉬운 점. 그 다음에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만으로는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는데 한계가 있는 점. 여기 한번 볼까요? 개인정보에 관한 정보가 쉽게 노출된대. 아까 첫 번째 근거를 들었던 거죠. 그리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법만으로는 어렵다. 세 번째 근거로 든 것이죠. 개인정보를 결정권을 보장하기에도 한계가 있다. 이거 아까 두 번째 근거였어요. 결론에서는 본론에서 제시했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근거 내용을 간결하게 다시 한번 요약 정리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서 이 사람이 지금 결과적으로 주장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그래서 이칠 권리가 빨리 하루속히 법으로 의무화돼야 된다. 법으로 제정되어야 된다라는 이 사람의
주장을 펼치고 있죠. 이해되셨나요? 자, 구성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이칠 권리에 대해서 서두에서 제시하고 화제를 제시했습니다. 다른 색깔로 좀 해볼까요? 화제를 제시하고요. 자, 그것의 근거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달아가면서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내용을 요약 정리하면서 그래서 이칠 권리가 필요하다라는 자기 주장을 펼치고 있죠. 자, 오른쪽의 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른쪽의 글은요, 요 내용과 반대되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신중해야 된다라는. 자, 이 글의 구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까처럼. 자, 주장하는 글 서로 나오고요. 첫째, 먼저, 둘째, 셋째 이 부분이 본론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부분,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요게 구성도요. 유럽에서 2014년에 유럽사법재판소는 인터넷상의 개인정보 삭제를 요구하는 재판에서 일치 권리를 인정해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스페인의 변호사가 개인의 정보가 담긴 기사를 발견하고서는 그것이 검색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던 이런 사건들이 있었나 봐요. 자, 볼게요. 자, 요즘에 유럽에 있었던 이야기, 우리 가까운 다른 나라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들어서 요게 무슨 이야기지? 설명문이든 논설문이든 그것이 독자의 흥미를 끌어야 되잖아요. 내가 이 글을 읽고 싶다라는 충동이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실제 있었던 사례를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최근에 자, 우리나라의 이야기로 아까도 외국 사례를 들다가 우리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넘어왔죠. 우리나라에서도 자, 이칠 권리를 법제화해야 된다라는 이런 논의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이칠 권리를 법제한다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라고 이야기해. 자, 그러면 어떤 이야기들이 진행되겠어요? 이칠 권리를 법제하면 안 되는 그 근거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겠죠. 첫 번째 근거 1. 왜 법제하면 안 되냐면 이칠 권리를 법제화하면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까 나왔던 알 권리. 이칠 권리를 법제하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개인의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사례들이 발생할 것이다. 무슨 이야기인지 잘 감이 안 오죠.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예시.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정치인의 사례로 예를 들었네요. 어떤 후보가 자기가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불리한 정보를 삭제하도록 만약에 요청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나는 이칠 권리가 필요합니다. 내 정보를 다 삭제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이 정치인에 대한 알 권리를 침해당하는 것이죠. 알 권리를 침해당할 수 있다. 그래서 안 된다. 함부로 이칠 권리를 법제화하면 이것을 악용할 수 있는 사례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안 된다. 자,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 근거.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가 있다. 이칠 권리를 법제한다면 개인의 어떤 알 권리뿐만 아니라 개인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이런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 뭐냐? 자, 표현의 자유는 무엇이냐?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 주장 따위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로서 민주주의의 필수 불가결 꼭 필요한 없어서는 안 된 그런 기본권이래요. 자, 개념을 설명하고 있죠. 표현의 자유란. 자,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여기도 예를 들어서 설득하고 있죠. 민호가 친구인 전수를 평가한 내용을 게시물에 올렸어요. 자, 이칠 권리를 법제한다면 정수가 민호에게 이걸 삭제해달라고 요청할 수가 있죠.
표현의 자유에 침해된다. 이게 친구의 예를 드니까 조금 어감이 좀 이해가 잘 안 될 텐데요. 우리 이런 경우들이 있어. 정치인이나 대통령에 관해서 예를 들면 이명박 대통령도 그랬고요. 문재인 대통령도 그랬고요. 이들의 어떤 정치 성향에 대해서 패러디한 그림이라든가 별명이라든가 이런 것들 많이 올렸죠. 그런데 이것을 이칠 권리를 법제해 준다면 이들이 정치인을 어떤 풍자하거나 비판하거나 해서 올리는 글이나 그림들을 개인의 어떤 다 이렇게 이런 이칠 권리로 인해서 이들에 대한 표현의 자유가 저촉될 수 있다. 어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어떤 미술가가 이명박 대통령의 그림을 좀 풍자해서 그렸어요. 근데 그것을 이렇게 못 걸게 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이것은 개인의 어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 아닌가.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근거. 이칠 권리를 법제한다면 그 법의 적용 범위가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같은 정보에 대해서 누구는 그것이 공적인 영역에 속하는 정보라고 보고 누구는 그것이 순수한 사적 영역에 해당하는 정보라고 논란에 휘말릴 수가 있대요. 예를 들었죠. 자, 예를 들어 공무원이 누군가 만나서 식사를 하였어요. 그것은 공적인 정보일까 사적인 정보일까? 이 공무원이 뭐 대단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고 만약에 예를 들어 선생님이라고 볼게요. 선생님이 누군가와 선생님 친구와 식사를 했어요. 고등학교 때 친구와. 자,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친구의 자녀가 선생님의 반 아이였어요. 또는 내가 가르치는 다른 반 아이였어요. 근데 그때가 시험 기간이었어요. 이걸 어떻게 볼까요? 자, 친구니 이들의 만남은 사적인 영역이라고 볼까요? 아니면 그래도 그 자녀가 다닌 반 아이니 이것은 공적인 만남이라고 봐야 될까? 논란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이러한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칠 권리를 법제화하는 것은 옳지 않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이칠 권리를 법제화하면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성급하게 법제화하지 말고 관련 인터넷 검색 서비스 분야의 기업들이 사회 통념, 인식을 고려해서 스스로 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기준을 따로 마련하는 것이 옳다라는 주장. 여기서는요, 이 문제점에 대해서 하나하나 열거하진 않았지만 대체로 이칠 권리를 법제하면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요약 정리 그냥 간단하게 수준에서 마무리하면서 그러하니 성급하게 이칠 권리를 법제화하지 말자라는 자신의 주장을 살피고 있죠. 자, 그럼 여러분 오기 잘 보셨나요? 자, 이 글의 주장하는 글은 누군가를 설득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 구성은 서론 본론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특징은 주장에 플러스 그것에 합당한 근거를 대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